인류적으로 많이 썼던 금 같은 경우가 좀 좋은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이제 좋은 자산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비트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제 26년에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국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정말 독특한 시각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장 잘 풀어낸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진짜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보는 사람 중에 그래도 속하기는 할 텐데, 정말 애정하는 책이고, 그리고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성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역사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그 시대에 돈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했고, 그 시대에도 돈이 이렇게 망가져 수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 책을 보면서 재밌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책이 김승호 회장님께서 쓰신 한국판 비트코인 돈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의 속성을 보면 정말 좋은 구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제 돈의 속성을 비트코인의 속성으로 좀 재밌게 옮겨서 봤는데요.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 5가지 정도 문장들을 제가 좀 뽑아왔는데, 돈은 인격체다라는 말이 있고요. 비트코인도 인격체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 말은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돈은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고, 비트코인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투기의 대상이라는 거는 정말 돈을 함부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돈과 비트코인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리입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도 정말 이제 투자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도 작년에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복리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 그리고 꾸준히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이거를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빚내서 투자하겠다라고 너무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과 개인이 같다라고 너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긴 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이제 유통기한이 있는 돈, 나 이제 월세 내야 되는데, 또는 뭐 전세금 내야 되는데, 이런 돈들을, 이게 유통기한이 되게 짧은 돈들이 있을 때 그거를 투자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도 많이 가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유통기한이 긴 돈은 한 번에 사도 괜찮지만,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처럼. 근데 요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는 돈을 함부로 투자하면 이것도 투기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적립한다거나, 또는 내 몸값을 진짜 높이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체력과 맑은 머리를 갖춰서, 그래서 꾸준히 번 월급으로 그냥 열심히 사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번째,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그 fear, 두려움이 많을 때, 그때 오히려 구매 비중을 저는 더 늘리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저희 그 비트 세이빙에 그런 기능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스마트 저금통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이 쌀 때 더 많이 사주고 비트코인이 비쌀 때 더 적게 자동으로 사주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두려움이 만연할 때 비트코인은 더 욕심을 내도 됩니다. 그리고 5번째가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면 사실 그 다른 사람에게 다른 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를 투자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지기는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알트코인을 투자하지 않고 좀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그 변동성도 너무 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업계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를 보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한국에 뭐 어떤 그 팀이 와가지고
뭐 같이 이제 토큰 세일도 하고 뭐 미팅들도 많이 했지만 그런 코인들이 90% 이상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는 저도 이제 좀 아는 팀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세일즈를 안 하는 팀들이 외국에 나가서 교민들한테 마치 이게 한국에서 잘 팔리는 코인인 것처럼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전문가가 아닌 대중분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위험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낙수 효과가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낙수 효과를 많이 이제 받는 나라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작년에 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도입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리저브, 전략적인 보유의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 하반기에 전문 투자자, 그리고 상장 법인의 비트코인 투자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CBDC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CBDC보다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이 훨씬 더 유명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들이 많이 오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제 26년에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비트코인 리저브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많이 모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 50만 개 정도 모았거든요. 50만 개 이상 모았네요. 그리고 올해 25년에 20만 개 더 산다고 하니까 70만 개 정도로 보유를 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정말 글로벌리 만들어지는 거를 사실 저는 업계 사람으로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for 코퍼레이션즈에 제가 가입했던 이유도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비트코인을 잘 보유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브릿지 역할을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우리도 가입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 라고 많이 태핑을 했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달이 맞나요? 지난달에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블락 같은 경우, 블락도 잘 아실 거예요. 잭도시라는 이제 유명한 창업가가 만든 회사인데, 블락 같은 경우가 24년 5월부터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로 DCA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영업이익의 10%를 무조건 달마다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들이 기업들이 지금 이미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제 보면은 CAGR, 매년 이제 성장률도 높고, 보유한 이제 현금도 좋고, 영업이익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블락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이익의 일부를 꾸준히 DC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제가 좀 걱정하는 우려하는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의 지니어스 그룹이라고 BFC에 가입한 기업인데 거기는 빠졌어요. 4월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걸 알아요. 기업의 오너들도 임원들도 알다 보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리저브 할 거야 라고 이제 시장에 펀더멘탈도 기업이 없으면서 선언을 하고 주가가 뛰기를 그냥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한국에서 저는 절대로 생기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 그런 브릿지를 만드는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밑줄 친 문장들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31에서 32페이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에 나왔던 이제 돈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더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 잘 모릅니다. 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도 부족하고요. 돈에 대한 애착은 거리낌 없이 내보이긴 합니다. 이러한 애착은 대중문화에서 볼 수 있는 부의 과시 또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망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자유와 행복 그리고 자존감과 연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로 우리를 평가하고 가끔은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합니다. 돈에 대한 강박은 계층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이 돈을 벌고 모으고 쓰고 투자하는 것에 같은 강박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탐욕적인 걸까요? 왜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 심지어 자기 자신의 행복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위에 둘까요?
이기심은 우리의 세상적 실존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기심이 변하여 탐욕이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돈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면 돈의 지배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은 타락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자유를 앗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돈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그저 우리처럼 돈이 부정적 영향과 오해에 시달릴 뿐이니 그들이 돈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돈이 삶을 지배하게 둬서 안 됩니다. 돈이 집착과 고통의 원인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돈을 우리를 위한 선한 선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모든 돈이 똑같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돈과 부도덕적한 돈이 역사적으로 공존해 왔습니다. 돈이 부정하게 변해가는 역사적 과정을 알게 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불건전한 화폐에 내재한 부도덕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돈이 어떻게 우리를 망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한 발 물러나서 일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돈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돈에 대한 이해를 제가 2개 정도 더 읽어드릴까요? 네, 47에서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7장 13절에서 14절이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화폐의 역사는 잘못된 의도와 뜻밖의 결과 그리고 수많은 미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양한 문명이 각기 다른 화폐를 사용했고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법률 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형태까지 좌우했습니다. 화폐는 점점 쓰기 쉽고 편리한 쪽으로 바뀌어왔습니다. 이 장에서는 돈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특정한 변화가 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도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돈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도덕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돈을 향한 인류의 분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좁은 문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종이화폐는 나태함의 상징인 넓은 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종이화폐 시스템은 돈을 악용하였고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 노예제, 기근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 주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돈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보다 보면 좁은 문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좁은 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넓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고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그 화폐, 세상에서 지금 쓰고 있는 법정화폐의 길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법정화폐의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본이제 같은 경우가 1971년에 이제 폐지가 됐죠. 그래서 금이랑 이제 그 찍어내는 달러가 연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데나리온이라는 이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를 비유해서 여기 책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데나리온과 현재의 달러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법정 화폐들이 정말 이제 잘못된 시스템들을 만들어 왔고 돈의 가치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이 돈의 가치가 엉망이 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과정들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돈의 가치가 엉망으로 되는 과정들은 지도자들의 타락과도 되게 연관이 깊은데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선거철인데 정말 공약들이 난무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을 찍어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돈을 찍어내는 것들이 짧게는 되게 경기가 부유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이게 다음 경기, 다음 사이클들이 오면 이게 경기를 완전히 망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돈이라는 게 사실 그 얘기했던 그 데나리온 그리고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이해에서 저희가 50에서 52페이지를 딱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돈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그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돈의 특성에 대해서는 또 비트코인의 특성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비트코인 책에서 이미 다루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 엘살바도르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교과서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정말 이제 비트코인을 정말 그 정기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에 대한 특성이 나오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돈의 특성인데 결국에 돈은 첫 번째, 돈은 분할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규모의 문제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작은 조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돈으로 결국에 이제 분할이 가능하니까 아주 작은 단위인 오렌지 같은 것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큰 집 같은 경우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둘째, 돈은 옮기기가 쉬워야 한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쉽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머니로 얘기하는데, 지금 이미 다 디지털화돼서 쓰고 있고, 비트코인 또한 디지털된 돈이죠. 그래서 돈은 위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돈은 튼튼해야 된다. 물리적으로 망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오렌지 같은 경우들은 돈으로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이 책에 보면은 예전에 조개나 이런 정말 이제 돈이라는 게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물건들 같은 경우로 돈을 대신을 하잖아요. 그럼 조개 이런 것들은 막 시간이 지나면 풍화되고 변질되고 변식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 돈은 알아보기 쉬워야 된다. 그래서 돈의 진위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위조할 수 없다. 위조할 수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돈은 희소해야 된다. 강한 돈은 희소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공급량을 쉽게 조작할 수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같은 가치를 유지를 하려면 쉽게 찍어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돈의 위조와 공급량 조작 그리고 도둑질을 모두 막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돈의 속성 5가지, 분할 가능성, 휴대성, 내구성, 인식 가능성, 희소성이라는 이 5가지 속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속성을 갖춘 자산들이 없어요. 그래서 달러도 이 속성을 못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좁은 문에 비유할 수가 있고요. 이 좁은 문에 비유할 수 있는 자산이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많이 썼던 인류적으로 많이 썼던 금 같은 경우가 좀 좋은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이제 좋은 자산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비트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